레미제라블. 1802년에 프랑스 부장송에서 태어난 빅토르 위고는 저명한 작가이기도 하면서 또한 정치가이기도 합니다. 정치에 관심이 많은 작가였기 때문에 그의 작품들 곳곳에서 당시 프랑스의 정치상이 잘 반영되어 있는 편입니다. 1800년대 초까지만 해도 프랑스는 공화제를 지지하는 공화파와 왕정을 지지하는 왕당파로 갈라져 혁명과 왕정 복고가 반복되는 극심한 혼란기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의 작품 중 상당수가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데 공화파에 가까운 빅토르 위고임에도 정파에 관계없는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수많은 작품 중에서도 손꼽히는 대작인 레미제라블은 1832년 파리의 6월 혁명을 주된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1789년 5월 5일, 1799년 11월 9일, 1830년 7월 혁명, 1848년 2월 혁명. 프랑스 사회는 절대 왕정이 지배하던 앙시엥 레짐 하에서 18세기의 모든 선진국에서 나타난 일반적 특징처럼 자본과 계급이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 독립혁명의 영향으로 자유의식이 고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발생한 심각한 경제 불황은 인구의 절대 다수 98%를 차지하던 평민들의 불만을 가중시켰으며 마침내 흉작이 발생한 1789년에 봉기하게 되었습니다. 시민과 농민의 개입으로 민중혁명의 단계로 변화된 이 혁명은 3년간에 걸쳐 모든 체제를 전복시켰습니다. 혁명 소식을 접한 피지배 민족들이 자유와 독립의식에 고취되자 여러 민족을 거느린 유럽의 군주들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앙시엥 레짐을 무너뜨린 후 80년간 공화정, 제정, 군주정으로 국가체제가 바뀌며 불안한 정치 상황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이어 이어진 나폴레옹 전쟁과 함께 결국 유럽의 민족주의, 자유주의를 널리 퍼뜨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크게 보면 유럽과 세계사에서 정치 권력이 왕족과 귀족에서 자본가 계급으로 옮겨지는 역사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시기를 열어놓을 만큼 뚜렷이 구분되는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자본주의의 발전기에 있어서 시민 계급이 절대 왕정에 저항하여 봉건적 특권 계급과 투쟁에서 승리를 쟁취했으며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낸 최초의 사회혁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레미제라블을 철학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철학적 측면. 도덕적 딜레마. 하나의 선을 선택한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의 악을 선택하는 것이다. 왜 인간은 비참할 수밖에 없는가? 인간의 실존적 상황이라는 것은 왜 비참할 수밖에 없는가? 왜 제목이 레 미제라블인가? 레 미제라블이라는 제목에서 레 그냥 관사이고 미제라블 형용사입니다. 즉 관사와 형용사가 붙으면 뭐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는 미제르 아주 비참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 미제르이라는 이 제목은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미제라블 불쌍한. 빅토르 위고의 아주 위대한 작품이며 우리는 이 작품을 장발장 이야기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철학적으로도 위대한 작품으로 우리에게 많은 물음을 던집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3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장발장, 미리엘 주교, 그리고 자베르 경감, 이 3명이 소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발장은 어떻습니까? 가장의 의무와 시민의 의무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입니다. 자기의 조카가 배가 고파서 배를 굶고 있고 그런 조카를 보살펴야 하는 가장 의무와 조카를 보살피기 위해서는 빵을 훔쳐야 하는 시민의 의무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입니다. 가장 의무로 다하려면 시민의 의무를 어겨야 하고 시민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의 의무를 저버려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의무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둘 다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의 선택은 또 하나의 선택을 위반하게 됩니다. 가장의 의무를 지키면 시민의 의무를 다할 수 없고 시민의 의무를 다하려면 가장의 의무를 저버려야 합니다. 한마디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 놓인 것입니다. 미리엘 주교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돌봐준 그 장발장이 교회를 빠져나가면서 교회에 있는 은식기를 훔쳐 나갑니다.
그때 경감들이 장발장을 잡아서 교회로 데리고 와서 미리엘 주교에게 묻습니다. 이 은식기가 이 교회 것이 아닙니까? 미리엘 신부는 갈등합니다. 왜냐하면 성서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죄인을 용서하라라는 말씀도 있고 또한 죄인을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라는 정의의 의무도 동시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서를 하면 정의로울 수 없고 정의를 행하면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인간 실존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때 미리엘 신부는 장발장을 용서합니다. 그 은식기는 내가 준 것이다. 그리고 남은 촛대까지 들고 가라고 했는데 들고 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경감들 앞에서 장발장이 난처함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미리엘 신부는 뿌듯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의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선행을 행하고 뿌듯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어떤 실존적 한계라는 것을 미리엘 주교는 보여주었습니다. 자베르 경감은 어떻습니까? 자베르 경감은 밀정으로 발각되어 혁명군에 잡혀 있었습니다. 모든 혁명군은 자베르를 죽여야 한다고 이야기할 때 장발장은 평생 자기를 괴롭혔던 그를 죽이는 척하며 살려주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장발장은 자베르 경감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하지만 장발장은 범인입니다. 자베르 경감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발장을 범인으로서 잡아야 합니까? 아니면 생명의 은인으로서 놓아주어야 합니까? 만약 사적으로는 생명의 은인이고 공적으로는 자기가 형사로서 잡아야 할 범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잡으면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비난받을 것이고 잡지 않는다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무능한 형사라고 비난받을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 도덕적인 선택입니까? 인간은 어떤 도덕적 선택을 해도 완벽한 도덕을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런 도덕적 딜레마를 보여주는 절박한 상황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헤겔이 이야기하는 그런 도덕적 딜레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의 선을 선택한다는 것은 또한 동시에 하나의 악을 선택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완성된 양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구체적인 삶은 언제나 우리를 부족한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인간은 왜 비참할 수밖에 없는가? 장발장, 가장의 의무 대 시민의 의무, 미리엘, 용서의 의무 대 정의의 의무, 자베르, 사적인 의무 대 공적인 의무. 하나의 선을 선택하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의 악을 선택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의 행위를 보면서 이 사람은 이래서 잘못이고 저 사람은 저래서 잘못이다고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누군가를 비난하는 일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자기도 구체적인 행동의 상황 안에 들어가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또한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인간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 그것은 도덕적 딜레마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과 악의 상황에서 악을 선택하는 주인이 아니라 선과 선의 상태에서 하나의 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원적인 죄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누군가의 어떤 죄를 지금처럼 아주 단순하게 형식, 논리적으로 우리가 쉽게 비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의 상황에 들어가면 어떤 누구도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시기에 어떤 대통령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대통령, 모두가 좋아하는 임금 같은 것은 역사상 존재하지도 않고 인간 세상이 그렇게 단조롭지도 않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선택하는 가치는 누군가는 좋아하는 가치이지만 또한 누군가는 싫어하는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지 그 둘 다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제약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안다면 우리가 도덕적 판단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실존적 상황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러니 실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도덕적 삶이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우치게 된다면 타인의 죄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도덕적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아주 이상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가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진실하게 살아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남의 평가라든가 아니면 남의 어떤 구설수 같은 것들을 신경 쓰느라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소신이나 아니면 자기 확신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남의 눈치에 따라 움직이거나 남이 좋아하는 여론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마치 철새처럼 비겁하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써야 하겠지만 너무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 그 말은 그렇게 되지도 않고 또 그런 꿈은 이룰 수도 없습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면 여러분들은 소신을 버리고 살아야 할 것이며 또한 남의 평가 때문에 괴로워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사람보다는 우리가 오랜 기간 지켜볼 때 때로는 나와 생각이 달랐지만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언제나 진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도리가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근사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의 사랑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 누군가로부터는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세계의 어떤 삶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아니라 그저 누군가를 위한 정의 소신, 이런 것들을 살아가는 것도 충분히 훌륭한 삶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너무 애쓰지는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잘못을 미루어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라. 내가 실수를 범하지 않을 때 우리들은 너무나 손쉽게 타인들의 도덕적 죄, 아니면 잘못 이런 것들을 아주 높은 아름다운 영혼의 수준에서 그 사람들의 죄를 과감하게 비판하기도 하고 따끔하게 야단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삶의 경험을 가진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런 실수들을 볼 때마다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어릴 때 그 말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옳고 그름이 있다고 생각했고 나는 옳음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도리어 그럴 수도 있다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타인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범하게 될 나의 죄에 대해서도 이미 겸손의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도덕에 대해서 너무나 엄격하게 평가하고 판단하면 결국은 그 평가 때문에 내 상도 제약을 받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약속을 왜 지키지 못하느냐고 지독하게 우리가 평가를 내리면 나중에 내가 삶의 어떤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어기게 될 때 아님 시간을 어기게 될 때 나는 누구에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용서하지 않으면 저 또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또한 나를 용서하는 것이고 또 내가 용서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와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번 책의 핵심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나의 죄를 미루어 타인의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삶의 비밀, 바로 용서입니다. 즉, 타인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도덕적 삶의 불가능성에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것은 아주 의식의 미숙함, 의식의 미성숙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의식은 나의 잘못을 미루어 상대를 용서할 수 있을 것이며 또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행위라는 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도리어 자기 소신에 따라 자기 가치관에 따라 떳떳하게 사람으로서 도리어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사람이려고 애쓰지 마라. 그리고 나의 잘못을 미루어 타인의 죄를 용서하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해의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성서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사람에게 돌을 던지라. 예수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덕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자기는 순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어떤 누구도 순결하지 않다는 것이 예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남을 욕하기 이전에, 도덕적으로 남을 비난하기 이전에
자신의 죄를 되물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순결한가? 나는 과연 도덕적으로 완벽한가? 그렇지 않다면 타인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죄를 용서받는 가장 지름길이란 걸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내용적 측면. 상당히 긴 분량에 걸맞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인물에 대한 작가의 따뜻한 시선이 나타나 있는 동시에 당시 시대상에 대한 작가의 냉철한 통찰력도 돋보입니다. 입체적이고 개성있게 창조된 등장인물들이 엮어가는 줄거리 역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이것이 1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작품이 뮤지컬로, 영화로, 다양한 형태로 재해석되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장발장입니다. 장발장은 과거의 누나, 그리고 7명의 조카와 함께 살았었는데, 작품 속에서 그는 가족들과 단절된 채 외롭게 살아갑니다. 가석방을 받은 한낱 죄수에 불과했던 장발장을 받아주고,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들어준 사람이 리뉴의 주교 미리엘입니다. 장발장은 시장이었던 시절에 팡틴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고, 미혼모였던 그녀의 외동딸인 코제트라는 아이를 위탁받게 됩니다. 코제트는 나중에 커서 마리우스라는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마리우스는 극렬 왕당파 진로르망의 외손자입니다. 그리고 평생 장발장을 의심하며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자 노력했던 경찰 자베르가 있습니다. 마리우스는 외할아버지와 반대인 공화주의자이고, 앙졸라를 비롯한 공화파인 학생 친구들이 있습니다. 최후까지 악당 노릇을 하지만 소설 속에서 사건 전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테나르디에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에겐 5명의 아이가 있는데 마리우스를 짝사랑하는 맏딸 에포닌, 그리고 셋째 아들인 가브로슈가 주요 인물 중 하나입니다. 상당히 복잡한데 이들 11명이 이 작품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요 인물들입니다. 그럼 이제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가지치는 일을 하며 홀몸이 된 누나와 7명의 조카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25세의 장발장은 굶주리고 있는 누나와 7명의 조카를 위해서 빵 한 덩이를 훔치다 발각됩니다. 그로 인해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의 악연 자베르를 만나게 됩니다. 수감자의 노역을 감독하는 일을 하고 있던 자베르는 교도소에서 범죄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보통 이런 조건이라면 사회를 부정하는 삶을 택했겠지만 자베르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죄악을 극도로 혐오하며 사회의 감시자가 됩니다. 복역 중 여러 번의 탈옥을 시도하다 모두 실패하는 바람에 형기는 계속 연장됩니다. 탈옥의 이유는 7명의 조카 중 6명은 행방불명이 되었고, 누나가 막내와 단둘이 고향을 떠나 빈민가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 차례 탈옥을 시도했고 결국 그는 총 19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19년 만에 가석방된 장발장은 이리저리 떠들게 되지만 전과자인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리뉴의 주교인 미리엘이 마침내 그를 받아들여 숙식을 제공하는데, 장발장은 밤중에 은식기를 도둑질하여 달아나다가 병사들에게 붙들여 옵니다. 장발장을 끌고 온 병사들에게 미리엘의 주교는 자신이 은식기를 주었다며 왜 은촛대는 챙겨가지 않았느냐고까지 합니다. 미리엘은 장발장에게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 것을 주문하는데, 장발장은 그 직후 시골길에서 어린아이의 동전을 본능적으로 훔치고 괴로워합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장발장은 마들렌이란 이름으로 몽트레 유시스메르라는 도시에서 장신구 사업에 크게 성공하고 많은 구제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신망을 얻어 마침내 시장까지 됩니다. 그런데 과거 죄수 시절의 장발장을 알고 있는 경찰 자베르가 시에 부임하게 되면서 일은 꼬여만 갑니다. 한편 장발장의 장신구 공장에서 일하는 팡틴 이런 여자는 코제트라는 어린 딸을 둔 미혼모입니다. 당시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녀는 코제트를 식당을 운영하는 테나르디에게 맡기고 몽투레 유시스메르에서 장발장의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공장 일을 통해 번 돈의 거의 대부분을 코제트 양육비 명목으로 테나르디에게 송금합니다. 그런데 낱말하기 좋아하는 동료 직원들이 팡틴이 미혼모라는 사실을 알아내어 소문을 내고
결국 팡티는 공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딸의 양육비를 보내주기 위해서 팡티는 머리카락과 치아를 뽑아 팔다가 결국 거리의 매춘부로 전락하고 맙니다. 어느 날 팡티는 자신을 희롱하는 한 남자와 시비가 붙었는데 현장을 지나던 자베르에 의해 입건되고 장발장이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장발장은 결국 팡틴을 구해내는데 그녀가 자신의 공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미 건강을 잃은 팡틴은 죽어가며 장발장에게 자신의 어린 딸 코제트를 부탁합니다. 한편 자베르는 마들렌 시장이 장발장이 아닐지 계속 의심을 하는데 그 와중에 장발장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베르는 장발장에게 자신이 오해했다며 진범이 붙잡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실이 장발장을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무고한 누군가가 자신으로 오인받아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을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민 끝에 양심의 소리에 따라 법정에 출석해서 자신이 진짜 장발장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결국 그는 다시 수감되어 형벌을 받게 됩니다. 형기 중에 그는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하고 행방불명이 되어 사고사 처리가 됩니다. 사실 장발장은 살아있었고 그는 팡틴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테나르디에의 식당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던 코제트를 찾아내어 파리로 향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숨어 지내지만 우연찮게 자베르가 그들을 발견하게 되고 장발장은 포슐르방이라는 이름으로 코제트와 파리의 한 수녀원에 숨어들어 지내게 됩니다. 한편 극렬 왕당파인 질노르망은 마리우스라는 외손자와 살고 있습니다. 딸인 마리우스의 어머니는 죽었고 사위인 마리우스의 아버지 조르주는 과거 나폴레옹 군대의 대령이었던 탓에 진노르망은 두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조르주는 아들이 보고 싶지만 장인의 언명 때문에 주일 미사 때 먼발치에서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죽음을 직감하고 어린 마리우스를 불러들입니다. 마리우스는 아버지의 정체를 알게 되고 할아버지에 대한 심한 반감이 더해져 극렬 공화파가 되어 가출을 하고 맙니다. 가난하게 살던 그는 어느 날 릭상부르 공원에서 산책 중에 장발장과 코제트를 보게 됩니다. 마리우스와 코제트는 운명적으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장발장은 마리우스에 대한 의심과 질투로 코제트를 데리고 거처로 옮겨버립니다. 한편 마리우스의 옆집에는 테나르디의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기저기 편지를 보내 거짓으로 적선을 받고 있는데 장발장이 여기에 걸려들게 됩니다. 장발장을 알아본 테나르디에는 그를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고 하지만 때마침 도착한 자베르를 비롯한 경찰들로 인해 모두 감옥에 가게 되고 장발장은 그 와중에 도망가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마리우스는 테나르디의 딸인 에포닌을 통해 장발장과 코제트의 거처를 알아내게 됩니다. 마리우스와 코제트는 마침내 만나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리우스를 짝사랑하는 에포닌은 벽면에 거처를 옮기라는 문구를 남겨 두려워진 장발장은 코제트와 함께 다시 도망칩니다. 한편 1832년 6월에 라마르크 장군의 죽음으로 혁명이 촉발되고 앙졸라와 그의 친구들은 거리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투쟁에 나서게 됩니다. 코제트가 사라지고 시리에 빠진 마리우스는 혁명에 동참하고 가브로류를 통해 자신이 곧 죽을 것임을 알리는 편지를 코제트에게 전하게 합니다. 그 편지는 장발장의 손에 쥐어지고 그는 바리케이드에 참여하는데 마침 일정으로 왔다가 붙잡힌 자베르를 풀어줍니다. 결국 바리케이드 함락되고 혁명에 참여했던 대부분이 죽음을 맞이하는 와중에 장발장은 혼수 상태 마리우스를 구출하여 하수도를 통해 도망치게 됩니다. 장발장은 하수도에서 나오자마자 자베르에게 붙잡히지만 자베르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장발장 요청에 따라 마리우스를 질노르망의 집에 데려다주고 장발장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자베르는 심각한 공황 상태에 빠져 자살을 하고 맙니다. 회복한 마리우스와 외조부 질노르망은 화해를 하고 마리우스는 코제트와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장발장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들의 행복을 함께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정체를 마리우스에게 밝히고 떠나가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끔 코제트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에 마리우스는 마지못해
승낙을 합니다. 그렇지만 마리우스는 계속해서 장발장을 못마땅해 합니다. 도망 중인 죄수 신세에다가 자신의 사랑을 방해했고 저항군에 몸담은 채 총으로 자베르를 쏴 죽이기까지 했던 장발장이 아내와 만나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장발장과 코제트의 만남에 불편함을 표시했고 결국 장발장은 코제트를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1년간 장발장은 코제트의 집 앞까지 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죄책감과 코제트를 향한 그리움으로 그의 건강은 급격히 약화됩니다. 그렇게 마지막을 직감한 장발장은 평생을 간직해온 은초대의 불을 밝히고 행복하게 살고 있을 코제트를 생각하며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어머님 팡틴의 일생을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 이상 장발장이 찾아오지 않아 속이 후련한 마리우스 일상에 그러던 어느 날 마리우스는 테나르디에를 통해 장발장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구했는지 알게 됩니다. 전과가 있었지만 개과천선한 마들렌이란 사람이 도시를 부흥시켰는데 그가 바로 장발장이라는 사실, 장발장이 자신에게 준 거금은 그가 성실하게 모은 돈이었다는 사실, 자베르는 장발장 손에 죽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구해 전장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장발장이었다는 사실. 결국 자신이 생명의 은인이자 성자 같은 장인을 모욕하며 쫓아냈다는 사실. 마리우스는 즉시 코제트와 함께 장발장을 찾아갑니다. 그를 만나 용서를 빌기 위함이었습니다. 숨을 거둬가던 장발장,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기 직전 그의 앞에 도착한 코제트와 마리우스, 장발장은 이들이 다시 찾아와준 것에 한없는 감사를 표시했고 코제트와 마리우스는 눈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장발장은 언제나 서로 깊이 사랑하여라. 이 세상에 그 밖의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단다. 라는 용서와 사랑에 대한 말을 남기고 그들의 품 안에서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 책의 주제는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라는 주제는 빅토르 위고의 다른 작품인 93년에서도 잘 드러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미리엘 주교는 은식기를 훔친 장발장을 용서해 주었고 장발장은 일생을 자기를 괴롭힌 자베르를 용서해 주었으며 마리우스와 질로르망은 다른 정치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용서했고 코제트는 자신의 정체를 감춰온 장발장을 용서했습니다. 19세기 프랑스는 혁명이 반복되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사람들은 자기의 정치적 견해가 따라 갈라져 서로를 미워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왕당파와 공화파는 마치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면서 죽고 죽이는 참극을 반복해 온 것입니다. 빅토르 위고는 이 작품을 통해서 서로 용서하고 포용하는 것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임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작품의 말미에 공화파인 마리우스와 왕당파 질로르망이 서로 화해하는 장면은 마치 공화파와 왕당파의 화해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작가가 원하는 것을 작품에 투영한 것이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가 하면 타인을 용서하는데 관대했던 장발장은 정작 자기 자신의 과거를 용서하는 데 있어서는 인색한 모습을 보입니다.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항상 두려움에 쫓기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제트와 마리우스의 행복한 결혼 이후에 그들의 행보에 동참할 자격이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장발장은 마지막에 마리우스와 코제트의 용서를 통해 비록 늦었지만 죄책감으로부터 최종적인 해방감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작품은 용서와 용납이 서로를 고통에서 구원해주는 핵심 요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이 레미제라블, 즉 불쌍한 사람들인 이유는 우리 모두 용서가 필요한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자베르가 자살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베르는 경찰이었고 경찰로서 당연히 실정법에 최우선의 범위를 두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에게 있어서 장발장의 변화된 모습은 아무 의미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었고 실정법을 어긴 죄인이라는 것이 그가 바라본 장발장이 본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베르는 끊임없이 장발장을 의심하고 미워하면서
그가 죗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이러한 생각이 철저하게 붕괴된 사건은 장발장이 자신을 바리케이드에서 살려준 사건과 자신이 장발장을 놓아준 사건이었습니다. 자베르는 그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이 평생 최고의 권위를 두었던 실정법보다 더 상위의 법, 즉 양심의 법이 있음을 직접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실정법과 양심의 법 어느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세느강의 소용돌이에 몸을 던지고 만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거짓이거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을 때는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 자베르처럼 외골수 기질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충격이 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을 택하고 만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보고 싶은 점은 장발장의 코제트에게 집착한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장발장은 코제트를 테나르디에로부터 구출하고 나서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코제트를 양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작품의 말미에서는 코제트가 장발장의 인생의 전부이자 생명과도 같은 존재가 됩니다. 장발장은 팡핀으로부터 코제트를 위탁받았습니다. 팡틴은 장발장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자유로운 마들렌 시장에게 딸을 맡긴 겁니다. 장발장으로서는 자기가 죄인임을 보지 않고 딸을 맡겨준 팡틴의 마음을 저버릴 수 없었을 것이고, 역시 자기가 죄인임을 모른 채 따르는 코제트에게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장발장에게 코제트는 인생의 목적인 동시에 새롭게 태어난 자신의 삶을 상징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장발장이 코제트를 그토록 사랑한 이유를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용서해 주느니라. 성서에 나타난 이 문장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절대적으로 빈곤한 처지에 있거나 절대적으로 절박한 처진 있거나 헐벗고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유약한 인간들, 그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용서하는 것, 내가 타인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는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덕적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인간만의 삶의 비밀인가? 온전한 인간이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용서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아닌가 합니다.